정말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새벽 시간에 와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다니 너무 놀랐을 텐데 지금 교수님도 지금 놀랐어요. 새벽 5시에 강의하기가 지금이라서 놀랐어요. 여러분이 막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교수님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박수!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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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성 활동할 때도 진성 활동할 때도 세분이 노래 정보식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깨져. 예, 안녕하십니까. 송세경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렇게 훌륭하고 늘 존경하는 김유경 쇼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사실 잠을 안 자고 왔습니다. 너무 소중한 자리고 좋은 얘기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시간은 좀 짧지만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갑습니다를 이 시간에 이렇게 외쳐주시네요. 잠깐 기다리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이 뭔가 기적입니다. 정말 시작이고요. 매일매일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나 자신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인문학을 접하게 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인문학 전문가들과 공부를 적지 않은 시간 좀 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스터디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근데 생성 AI 시대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예측하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인문적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의미라고 하는데 이게 인문학,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바깥에는 존재, 내 머릿속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닫는 세계관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결국 맞춰보면 같고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동서양에 2300년, 500년 전에 그런 거대한 사유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커지고 로봇이 등장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이 누구인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툴이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를 지배하는 거는 이 뇌죠, 뇌.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마음과 이 받전자인데요. 욕구가 만났을 때 사실 철학적으로는 바깥과 내가 만났을 때 오성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나의 의식이, 자의식이 동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생각의 방향이 길과 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조금 어렵게 철학이라고 하고요. 사실 철학은 다른 학문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고 나 자신이어야 되는데 이 현대화 산업화 시대는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같이 드리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학에 나오는 단어예요. 대학의 8강령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본말입니다.
이 본이라는 건 나무 목자의 아래에 짝대기를 하나 그은 거고요. 말이라는 건 그 시작이 올라가서 끝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궁금한 호기심이 있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는 작동 메커니즘은 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가져가시면 미라클 모닝하고도 잘 어울릴 텐데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 대한 스타디가 사이언스가 된 지가 그리 많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찌 보면 뇌가 우주하고도 되게 유사합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고요. 무한한 존재는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연결을 하면 정말 강력한 힘을 만들 수 있는데 뇌의 구성 요소로는 뉴런이라는 게 있고 시냅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다 공평한 것처럼 뇌도 우리는 다 공평하게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쓰질 않죠. 시간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신경세포가 1천억 개, 시냅스가 100조 개라는 게 있고요. 우리 뇌는 물과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연결하면서 뇌가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동작의 메커니즘이요. 쉽게 얘기하자면 디지털입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만 깨달아도요. 이 안에 흥분의 길들이 연결이 뭐냐면 그게 학습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본과 말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의미를 찾죠. 그 통자가 바로 직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뇌의 길이 무한대인데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거대 생성 모델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머리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는 초거대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정말 무한대입니다. 근데 쓰는 거는요, 1%도 안 쓰는 분부터 해서 정말 많은 영역을 쓰는 분까지 나눠지는데 그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사실 더 복잡하겠지만 밝혀진 건 흥분과 억제인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그 유명한 GPT라는 용어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거든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조금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은데 두 축이 있죠. 왼쪽에 있는 축이 메모리 영역이에요. 이게 쭉 하나로만 가면 우린 기억이라는 걸 인공지능이 못하는 인공지능이 기억을 합니다. 한 말 보면 계속 따라오죠. 과거의 머신러닝은 이게 안 됐거든요. 왼쪽 영역을 추가가 돼 있는 거고요. 오른쪽 영역에 보면 여기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써요. 그리고 피드포워드라고 중간에 영어로 돼 있어요. 쭉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프트맥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세요. 디터미니스틱, 계산적으로 결정론을 사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적당하게 합니다. 확률적으로 선택한 본능이 본성이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의 이 알고리즘을 넣으면서부터 놀라운 성과를 낸다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달사를 보면 뇌가 갖고 있는 기능의 모사라고, 모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머리에서 하는 영역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좌뇌 영역이거든. 그걸 키운 게 CPU예요. 좌뇌. 그 다음에 좌뇌만 있나요? 좌뇌는 짧아요. 단기 기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뇌는 거대합니다. 공감각 능력인데 이걸 GPU라고 그러죠. 이미지를 처리를 해요. 좌뇌는 숫자를 처리한다는. 그리고 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인간을 쓰잖아요. 그 동시에 쓰는 능력을 만든 게 NPU인데 NPU를 대한민국에서 한번 주도해 보고자 그것도 놀랍게도 스타트업들을 국가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갖고 있는 능력, 이제 생성 AI가 등장을 했고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다음 프로세스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스터디를
전 세계 반도체 강국은 대한민국이고요. 그 과학자가 인구 대비당, 연구자 대비는 카이스트가 전 세계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2월 달에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학회에 가서 카이스트 위상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거대한 흐름,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사이트를 가져가고 그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머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더 중요한 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들써 수 있지만 남은 세월도 길고요.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자극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너 안에 너가 있다라는 거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챗 GPT, 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에요. 지능은 뭐예요? 내가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인공은 뭐냐면 수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수학적으로 만드는 건 얼마나 한계가 많겠어요. 계산량도 많고 모델을 잘못 설계하면 계산이 안 되겠죠. 과거에는 너무 복잡하게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같은 계산량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된다라는 함수들을 발견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흥분과 억제예요. 디테일적인. 했는데 거대 인공지능이 뭐냐면 일단 엄청난 양의 학습을 시켜서 어떤 걸로도 그 학습된 결과로부터 추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올해 4월에 나온 논문에서 밝힌 겁니다. 그 LLM이라는 용어를 써요. 초거대 언어 모델의 특징이 있어요. 크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저는 큰 생각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인류의 놀라운 발견과 발전은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갑작스러운 능력이 생깁니다. 어느 시점에. 학습도 되지 않다가 갑자기 되는 능력이죠. 그리고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인간도 언어를 쓰기에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막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을 바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문맥이라고 그래요. 맥락이라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이건 거대 모델만이 가능해요. 문맥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페르소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거대 인공지능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학생이야 하면 학생처럼 하고요. 너는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 선생님처럼 이걸 알려줄 때 더 잘해. 역할극을 시킬 때 훨씬 잘하는데 이게 인공지능, 수학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밝혀진 거예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인류가 처음 경험한 대변화, 모든 전 인류가 하나의 키워드에 하나의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 거라면 초거대 인공지능은 인간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거꾸로 밝힌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걸 엄청난 툴이고 잘 쓰는 자가, 국민이, 기업이, 국가가, 선진국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제가 팀 마무리에 재미난 인사이트를 좀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로봇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로봇 하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로봇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정의를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인간의 역사가요, 진화 역사를 보면 사실 동물 세계에도 보면 약육 강식이 있잖아요. 인간 사이에도 강자가 약자가 있고 지배하고 피지배가 있었어요. 피지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지면요 노역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노동력 없이는 못하니까 노동력을 착취하는 명분을 만들었어요. 이걸 한번 피지배가 되면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몇 년 지속됐을까요? 수천 년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기계가 이걸 대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철학에도 범주라는 거를 해요. 영역을 정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런 개념을 새로운
학자가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멜 차페크가 이것을 체코어로 로보타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로봇은 무슨 용어냐면 우리가 로봇 용어는 원래 뜻이 뭐냐 강제 노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로봇은 뭐예요?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을 로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로봇이 감정이 있는데 인간이 너무 부려먹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반란이 일으킨 매트릭스 같은 그런 희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봇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과 마지막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건 희곡이니까 로봇이 지능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로봇은 지능이 극히 약하고요. 거의 기계적인 신호적인 센서적인 지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능형 로봇은 인식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서 판단 이게 뭐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동작을 하는 것을 지능형 로봇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놨고요. 로봇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2개의 모터 이상을 사용하는 기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거 제가 분류한 정의인데 인간은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자동차를 쓰죠. 정밀하고 정교하고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매니플레이션, 조작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잘하지만 반복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반복성, 정확성은 로봇이 월등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 노동을 산업용 로봇이 대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물건을 반복적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을 가지고 은행도 그렇고요. 마트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죠. 돈이 없이는 이걸 하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요. 1억을 줄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그가 동의를 해요. 근데 그 일이 매일 땅을 파고 저녁에 땅을 덮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땅을 파고 다시 덮으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의 상호작용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상호작용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적인 걸, 품질이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서비스 노동에 제가 사실 과거에 이런 류의 회사를 창업을 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지금 빠르게 대체되고 물류 대부분 대체가 됐고 자율차도 이런 거죠. 대체가 될 거고요. 케어, 돌봄도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최근에 보도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로봇 밀도라고 하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제조 그만큼 많은 강국이잖아요. 일터에서 로봇을 투입해 그리고 머리가 작업 좋기 효율성을 때문에 높이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그 로봇을 현장을 투입해서 취재했습니다.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로봇을 무거운 설치하고 물건을 작업 지금 버튼을 로봇의 도움으로 누르자 이동을 하죠. 로봇이 정교하게 그리고 용접이라 그래요. 아주 유의한 가스가 나오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매번 이걸 세팅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런 협동 로봇은 세팅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그걸 바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업 효율이 많이 좋아지겠죠. 작업 효율이 전보다 5배 올라갔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노동이 대체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반복된 것, 그리고 암기하는 것, 또는 몸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남은 게 육체 노동 계속하기 어렵죠. 그리고 사람을 대면하는 반복적인 서비스 노동 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뭔가 지식 노동입니다. 지금 산업화에서는 산업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야만 됐어요. 근데 인간은 창의적으로 태어났고 다 다른데 표준 인재를 인간을 표준화하다 보니까 인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는 현상들이 사실 여기에 우울증도 생기는 거고 사회적
이상한 현상들이 여기에 생기는 건데 그런 영역이 대체가 될 겁니다. 지식노동이 뭔가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이거다라고 정의했는데 인간이 이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인간은 그렇게 장기 기억을 하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일부만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딥러닝이, 근데 더 나아가서는 초거대 모델을 통한 생성 AI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이 모델을, 어떤 모델을 오픈 AI, 구글이 쓰고 있냐면 위키피디아 같은 거, 논문, 저널, 그리고 깃허브라고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이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얘가 학습을 하지 않은 걸 물어보면 인간에게도 모르는 걸 물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얘는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잘못된 질문을, 이걸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잘못된 커맨드를 넣으면 가비지인 가비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인풋을 넣으면 좋은 인풋이 나오는데 그 방대한 정보를 인간이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성 AI를 사용을 하면 방대한 정보를 얘가 정리해서, 제가 거의 저는 바드까지 쓰고 있거든요. 오픈 AI 말고도 바드, 구글이 몇 주 전에 오픈했는데 여러분들도 바드도 같이 한번 써보십시오. 매우 훌륭한 정보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이디어를 얻는데 상상을 하는데 또는 A에서 B로 바꾸는데 번역 너무 잘하고요. 간단한 걸 코딩해서 너무 코딩을 잘하고요. 그냥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C로 바꾸라고 해도 C를 써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반응이 막 강의가 좋다고 하시고 막 하니까 제가 말을 지금까지는 잘 어려운 내용인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 휴일이니까 편안하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불이 만들어지고 칼이 만들어지고 총칼이 만들어지면 편안하게 그리고 사실 폭탄이 노벨상이 그거 아니에요? 폭탄을 만들면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상을 주면서 선용을 만든 거. 원자력도 마찬가지. 원자 폭탄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도구들은 인간이 만드는 거고요. 그것을 잘 쓰면 우리한테 유익한 거고 잘못 쓰면 이 인간한테 해로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 로봇도 인공지능도 정당하게 투자해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나쁘게 쓰려고 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교도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더 잘 쓰는 것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그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와 인재 육성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사는 사이가 이제 인류가 또 당면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한테는 축복이지만 인류 전체한테는 재앙이죠. 초고령화 저출산이고요. 한국이 가장 심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뇌는 천천히 늙고요. 하지만 고령화는 초고령화가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돌보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는 디지털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학습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생활의 편리함, 그리고 나의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가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의 지출이 크기 때문에 세금은 젊은 사람으로부터 오고 지출은 고령자한테 나가게 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공전의 사회를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낸 것처럼 도로 없이는 자동차가 못 다니고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로봇들이 아주 고효율의 생산을 할 수 있고 물류센터를 만들어낸 것처럼 로봇과 AI가 쓸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저도 로봇 전문가인데
등장하지 않을 줄 알았고 먼 미래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얼마 전까지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세계의 공간을 디지털 공간에서 구축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뭘 하나 하려면 일일이 설계하고 깎고 조립하고 배선하고 전기 넣고 너무나 과정이 복잡하고요. 한번 망가지게 되면 비용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 충격 실험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동차를 충격 실험을 하기 위해서 파괴를 하면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로봇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발목이나 이런 관절에 모터를 설계를 해야 돼요. 용량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터를 설계해서 구현해서 돌려보다가 잘못 동작하면 로봇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게 수천만 원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수개월 비용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상세계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 기간이 거의 단축이 다 됐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이라면 이 내용을 실제 투입해서 로봇 개발에, 자동차 개발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을 공원에서 한 2천만 원대, 원화로 하면 3천만 원 되겠지만 2천만 원대 로봇을 만들기로 했고, 샤오미 아시죠? 중국 회사. 모듈형 제품을 너무 잘 만드는 이 회사도 이걸 만들겠다고 했고요. 현대 구글도 샀다가 소프트뱅크도 샀다가 현대자동차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존하는 로봇 중에 가장 좋은 로봇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현대가 로봇을 인수한 이유가 있죠. 미래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옵티모스라는 로봇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앨런 머스크가 선언을 했고, 이거는 자율차가 로봇을 만들기 위한 기반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터 기술이 있죠, 센서 기술이 있죠, 프로세싱이 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자율차는 슈퍼컴이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움직인 도로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빅데이터로 축적을 테슬라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오토파일럿이 가능한데 이 기술을 로봇에 그대로 적용할 계획을 테슬라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 또 이런, 구글이 로봇 전문 회사인 거 아는 분이 많이 안 계실 수 있는데요. 구글은 이미 윌러그라지라는 회사를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했고, 이거 로봇은 여러 가지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써야 되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통일하기 위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로스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 오픈소스로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것을 구글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왜 그러냐면 로봇은 지능이 없잖아요. 그걸 알아서 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로봇이 알아듣고 하는 게 안 됐는데 구글이 이걸 이미 시작을 했죠. 이번에 관련 동영상을 보이고, 이건 가상세계에서 하는 거죠. 팔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높이에 물건을 놔둡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기 많죠. 초거대 인공지능이라는 그 크기로 보면 크기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로봇이 우리 생활 공간에 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러분들 아침에 졸지 않으시게 하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봇과 인공지능은 인간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정말 큰 노력으로 만들어낸 특별한 기계 도구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죠. 칼이 무서운 것은 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칼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도구의 용도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인간은 가상세계 없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은 이미 세력화를 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죠. 그 유명한 2004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아이로봇. 거기서 비키라는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그 인공지능은 인류를 멸망할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해요. 무섭죠.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맨에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제공하죠. 이 클라우드 기반의 거대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동시에 아마 등장을, 우리가 컴퓨터가 등장은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던 것처럼 항상 정반합이니까 있게 될 건데요. 로봇은 현실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돌아가기 위해서 모터가 있고 센서가 있고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고, 그 로봇은 각각의 하는 자율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율차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로봇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로봇은 한계가 있는 현실 세계에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 한계가 없는 무한대에 사는데 이 두 개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그 예견이 있는데 유토피아다, 디스토피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우리 홍익인간 이하 세계인데요. 홍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을 목적으로 해서 도구를 사용하면 유토피아고요. 그렇지 않고 이 인공지능이 또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면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영화적 상상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토피아에 대한 것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국제기구나 인문학자나 아니면 법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제재와 감시를 해야 되고요. 유토피아로 가는 곳에는 한국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많이 보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학교 홍보를 좀 했는데요. 생성 AI하고 지능 로봇이 결합되는 세상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미래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 아침에 깨어있는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오늘 제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아침인데 제가 목소리를 괜찮으셨어요, 새벽에? 좀 높였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